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통방통 윤태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를 통해서 한일 관계 정상화의 필요성을 장시간 설명했습니다. 정확히 23분 7,500자에 이르는 장문의 입장문을 직접 낭독을 했죠. 자, 야권을 중심으로 현 정부가 나라를 팔아먹었다는 극단적인 주장까지 나오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정면 돌파에 나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윤 대통령의 방식이 통할지 잠시 후에 짚어봐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검찰이 이르면 오늘 대장동 수사를 벌인 지 1년 반 만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재판에 넘길 예정인데요. 이 소식부터 함께하겠습니다. 먼저 패널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관련 영상 만나보겠습니다. 김경부 원장이 돈 받으시는 건 직접 보신 건 아니죠? 한 말씀 해주시죠. 검찰은 이미 답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답정 기소입니다. 결국 법정에서 진실이 가려질 것입니다. 동아일보 함께 보겠습니다. 검찰이 오늘 기소를 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4,895억 배임과 제3자 뇌물 등 모두 5개 혐의입니다. 대장동 수사가 시작된 지 1년 반 만에 오늘 기소를 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혐의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함께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그리고 성남FC 후원금 의혹까지 해서 모두 5개 혐의로 검찰이 이 대표를 재판에 넘길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러 가지로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 최병규 의원님, 근데 428억 원 약정설 그 부분은 빠졌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 부분은 이제 우선 김만배 씨가 그 부분을 아직까지는 인정하지 않고 있고요. 네. 정진상 전 실장은 428억 뇌물 약속과 관련한 공범으로 기소가 돼 있습니다. 네. 근데 정진상 전 실장도 지금 함구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그 윗 단계인 이재명 대표 부분은 아직은 조금 부족하다. 검찰이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김만배 씨와 관련한 대장동 배임 재판, 네. 김만배 씨 대장동 재판, 뭐 이런 거는 거의 지금 막바지 국면으로 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데에 좀 변수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다른 혐의로 기소를 하고 이 부분은 좀 빼놨다가 추가로 보강 조사를 한 다음에 아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를 기소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됩니다. 민주당에서는 이 부분 가지고 비판의 목소리들이 상당하던데요. 428억은 결국 하지도 못할 것, 껍데기 기소 공소장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던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428억이 초기에 대장동이 시작했을 때는 유동규 씨가 네. 거기가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진술을 바뀌면서 428억이 이재명 대표가 관련이 있다. 그게 무슨 저수지다라는 분은 여러 가지 표현을 써가면서 언론 플레이를 검찰이 했지만 결국 지금 기소하는 부분들은 그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게 이재명 대표와 연결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는데 그걸 검찰이 입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김만배 씨가 주축인데 김만배 씨가 거기에 대해서 전혀 인정을 하지 않고 있어요. 네. 근데 인정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뭐겠어요? 검찰이 정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니까. 보통 빼지도 박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네. 증거를 제시하면 김만배 씨가 이거를 어떻게 본인께 말하자면 본인께 아니다. 이재명 대표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를 입증을 못하고 있다라는 차원에서는 검찰 수사가 지금 점점 가면서 산으로 가고 네.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기소를 위한 기소를 하기 위해서 지금 뭐 배임 부분, 삼자 뇌물 부분 이런 부분들을 지금 기소를 했는데 점점 저는 솔직히 검찰의 재판이 진행될수록 네. 조금 더 궁지에 몰릴 공산이 크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상황을 좀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 대표의 기소가 임박해오자 민주당에서는 이 대표가 유죄를 받더라도 대표직 유죄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한 바 있죠. 이번에는 이 대표를 수사한 검사를 탄핵해야 한다라는 주장까지 하고 나섰습니다. 자, 관련 목소리 들어보시죠. 당원과 지지층에서는 국민들은 지금 윤석열 정부를 제대로 효과적으로 국회 내에서 견제하지 못한다라는 비판을 하고 계세요. 예를 들면은 뭐 위법한 행위를 한 그 장관이나 검사에 대해서 왜 제대로 탄핵도 못하느냐 이런 요구들을 하는데
자, 그리고 박찬대 의원도 탄핵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함께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탄핵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있었을 텐데 김용민 의원이 한 유튜버와 함께 뭔가 좀 공모를 하는, 짜고 치는 듯한 그런 메시지가 또 하나 포착이 됐습니다. 지난 5일 국회 농성장에서의 대화였는데 한 유튜버가 엄땜땡 검사를 탄핵할 건가? 당연히 탄핵해야죠 라고 했더니 그럼 청원 좀 올려드릴까요? 민주당에다가 그랬더니 어떤 방식이든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민주당 청원 게시판에 엄땡땡 검사 탄핵을 요구합니다라는 목소리가 올라왔고 이걸 받은 김용민 의원이 지지층이 검사 탄핵을 요구한다라면서 라디오에서 공개 발언을 한 겁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좀 봐야 되겠습니까? 김용민 의원이 지지층이 요구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저거는 지지층이 요구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정말 검사가 문제가 있고 탄핵이 사유가 된다면은 민주당 내부에서 단일 목소리가 나와야 되겠죠. 하지만 민주당 내부의 의원들도 단일한 목소리가 나오진 않습니다. 네. 그리고 저것은 김용민 의원이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한 일종의 프레임 짜기, 방탄에 활용하기 위한 건데요. 저 유튜버라고 하는 저 사람도 보면은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사실 그간에 항상 주장했는 게 윤석열 정부 퇴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주장한 사람이에요. 그러한 사람한테 탄핵을 요구를 해달라 부탁을 했고 그걸 받아서 자신이 합리화해서 이게 지지층의 요구다 해서 이렇게 탄핵을 하겠다 이렇게 가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게 과연 어떻게 정당한 사유가 될 것이며 모든 지지층이 원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것은 김용민 의원이 네. 오히려 민주당 내부의 어떤 목소리를 다 담아내지 못하니까 탄핵 자체도 부당하다 이런 의견도 있으니까 합리화하기 위한 일종의 프레임 짜기라고 볼 수밖에 없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불법 정치 자금 의혹에 대한 새로운 증언들도 김용 전 부원장의 재판을 통해서 속속 공개되고 있습니다. 증언에 따라서 이 대표의 추가 기소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다는 그런 의미일 겁니다. 어제 법정에 출석한 정민용 변호사의 모습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작년 10월에 남욱 변호사한테서 3억 원 추가로 받으셨다는데 사실인가요? 대장동 사업에 도움 주시는 대가로 받은 건가요? 김용 부원장이 돈 받으신 건 직접 보신 건 아니죠? 오늘 증언 좀 어떻게 하실 건가요? 한 말씀 해주시죠. 취재진의 질문에는 묵묵부답했지만 정 변호사는 법정에서는 꽤 구체적인 증언들을 내놨습니다. 유동규에게 약이라며 준 1억 원, 김용이 왔다 가더니 그 1억 원은 사라졌다. 그래서 김용 전 부원장이 가져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빨간색 밑줄 친 부분 함께 보도록 하죠. 정 씨는 A 씨가 이게 약입니다라고 하면서 황제 침향원이라고 써 있는 검은색 쇼핑백을 줬던 게 기억난다. 저도 다음 날 또는 다다음 날 유동규 씨에게 그 쇼핑백을 주면서 약 가져왔다라면서 서로 농담도 주고받았다라고 합니다. 약이라는 게 바로 돈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정 씨는 그런 얘기합니다. 유동규 씨가 이 약을 갖다 줬더니 돈을 갖다 줬더니 곧 용희 형이 올 거야라고 말을 했고 그리고 자신은 회의실 옆에 흡연실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는데 벨이 울렸고 유 씨가 직접 나가 문을 열어준 뒤 김용 씨가 들어왔고 5분 10분 있다가 떠난 것으로 기억한다. 그래서 정 씨는 흡연실 출입문을 통해서 김용 씨가 왔다 가는 모습을 확인했다는 겁니다. 파란색 사파리 외투를 입고 있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유 씨가 있는 다시 그 방에 갔더니 유동규 씨의 방에 갔더니 자기가 가져왔던 쇼핑백이 사라졌다. 그래서 아마 김용 씨가 그 돈을 가져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상황을 저희가 화면으로 좀 정리를 해봤거든요. 미디어로 바꿔주시겠습니까? 자, 2021년 4월에서 5월 초 대선 경선 자금 1억 원이 전달된 상황입니다. 남욱 변호사와 정민영 변호사 이렇게 1억 원을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박스에 넣어서 전달을 한 겁니다. 그걸 김용 씨가 왔고 화면 바꾸시죠. 자, 정민영 변호사가 다시 전달을 했고요. 한 번 더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약을 가져왔다라고 얘기를 했고 용희 형이 올 거다. 그리고 실제로 용희 형이 왔습니다. 용희 형이 와서 1억 원을 가져갔다라는 상황을 법정에서 생생하게 증언을 한 겁니다. 특히 정 변호사는 당시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진술을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앞서 신문에서 짚어드린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용희 형이 올 거고 용희 형이 왔다 갔고 그 사이에 돈은 사라졌다. 결국 김용 전 부원장이 돈을 가져간 거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사실은 이 정민용 변호사가 젊었을 때 패션 모델을 잠시 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패션 모델은 안목이 있죠. 옷을 보는 안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때 김용 전 부원장이 파란색 사파리를 입고 있었다 하는 걸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어요. 네. 근데 그 파란색 사파리 그 안쪽에다가 1억 원 든 그 쇼핑백을 이렇게 옆구리에 끼고 갔다. 이거는 그 법정에서 유동규 전 본부장이 시연까지 했던 거 아니겠어요? 네네. 그런 말들이 이제 일치하는 것이고, 다만 이제 정민용 변호사가 직접 돈 주는 현장을 보지는 못했고, 자기는 그때 흡연실에 가 있었다고 하죠. 네. 근데 흡연실 그 벽이 유리창이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유리창에 물론 이렇게 차일이 내려와 있지만 그거를 이제 충분히 볼 수는 있었던 거죠. 네. 그러나 이제 그 내려와 있으니까 다리만 봤다는 거죠. 이렇게까지 진술을 해서 제가 보건대는 그러면 이 모든 것이 정민용 씨의 상상력 속에서 나온 증언이냐, 이렇게 보기에는 너무나 동영상처럼 상세해요. 그 진술들이. 거기에서 빠진 부분은 직접 돈을 가져가는 부분만 못 봤다는 거거든요. 네네. 그거는 돈을 주고받는, 정치인들이 돈을 주고받는 현장은 대개 제3자가 그 배석하기 어렵습니다. 그거는 배석했을 때 돈을 주고받지 않거든요. 그런 점으로 본다면 저는 정민용 변호사의 진술과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이 상당 부분 일치하고 장면이 또 일치하기 때문에 이런 점은 굉장히 신뢰도가 높다. 법정 증언의 신뢰도가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중요한 부분은 사실 이제 뇌물을 전달한 유동규의 진술의 이제 신빙성에 관한 문제거든요. 네. 근데 유동규의 진술 자체는 돈을 정민용 변호사가 가져왔다는 거예요. 가져와서 쇼핑백에 그것도 가져왔는데 네. 1억 원을 그걸 김용이 와서 김용한테 줬고 김용이 사파리 속에다 넣고 가져갔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유동규의 진술 자체가 이건 거짓말이다 이렇게 김용 측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정민용 변호사는 유동규하고 제3자예요. 네. 아, 나는 그때 돈을 가져다 줬다. 네. 그리고 용희 형이 온다고 했다. 네. 그리고 김용 부원장이 왔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쇼핑백이 사라졌고 당시에 사파리를 입고 있었다. 그러면 정민용 변호사가 돈 주는 건 못 봤으니까 이건 증거 없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유동규가 그 과정에서 돈을 줬다는 내용을 자세히 진술을 하는데 네. 단지 단지 돈 준 장면만 못 봤을 뿐이지 유동규 진술과 완전히 부합하는 거예요. 그 제가 볼 때는 이제 다른 돈은 모르겠지만 8억 7천 중에서 이 1억 원은 제가 볼 때는 김용 전 부원장이 빼도 박도 못하는 명확한 증거가 존재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더군다나 그 뭐 용희 형이 온다, 뭐 약이다,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런 건 사실은 지어낼 수 있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물론 그 약이 제가 볼 때는 결국은 독약이 된 것 같은데 치유하는 약이 아니고 그래서 아마 이 김용 전 부원장에 대한 뇌물 사건은 네. 거의 뭐 개인적으로 볼 때 이런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네. 유죄로 판단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정민용 변호사가 얘기하는 것 중에 또 하나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유원홀딩스 사무실에 가서 김용 전 부원장이 5분 내지 10분 정도 있었다고 정민용 변호사가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유원홀딩스에 간 사실은 김용 전 부원장이 부인하지 않아요. 갔다고 그랬어요. 근데 무슨 목적으로 갔느냐? 돈 받으려고 간 게 아니고 유원홀딩스를 처음에 차려서 사무실을 거기다 냈기 때문에 자기가 인사차 갔다고 했습니다. 2021년 4월 말이나 5월 초에. 근데 우리 이런 거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죠. 그 자기네들이 그때 굉장히 그 이재명 대표의 경선으로 바쁠 때입니다. 네. 김용 전 부원장이. 네. 근데 분당의 유원홀딩스 사무실까지 갔죠. 그것도 인사하러 갔다고 지금 본인이 얘기하잖아요. 네. 그런데 인사하러 갔는데 5분 내지 10분 정도 있다가 떠났다. 그게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그럼 인사만 진짜 달랑하고 나왔느냐? 이게 그 보통의 경우, 그러니까 돈만 받아가지고 나가면 5분 내지 10분 정도 있다가 금방 뭐 요즘에 뭐 바쁘냐 이렇게 하고 나갈 수 있지만, 적어도 인사차 방문했다는 본인 표현대로 그렇게 한다면 5분 10분이라는 시간은 너무나 짧다, 상식적으로 볼 때. 이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좀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에서 두 분이 얘기를 하시니까 뭐 유죄 추정 뭐 이런 게 얘기를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 유동규, 정민용, 남욱
이 세 사람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같이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특히나 남욱 변호사의 후배가 정민용 변호사입니다. 네. 유동규 씨가 남욱한테 추천을 받아서 정민용을 기획본부장에 임명을 하죠. 외부 사람을. 그런 관계들을 먼저 가지고 있다는 부분들도 주목해야 되고, 재판부는 유동규 씨에 대한 어떤 진술의 신빙성을 계속 묻고 있어요. 그다음에 정민용 변호사에 대해서도 재판부가 어제 물었습니다. 정말로 봤냐? 제대로 봤냐? 상세히 봤냐? 검찰이 어떻게 진술했냐? 검찰에는 진술할 때는 굉장히 상세하게끔 봤다고 얘기를 한 것처럼 보이는데, 재판장이 한 얘기예요. 근데 제대로 그러면 돈을 들고 가는 걸 봤냐? 불란디 거쳐서 다리만 봤다. 이거거든요. 그리고 추측일 수 있습니다. 5분, 10분. 김용 부원장도 재판부에 증언을 합니다. 유동규 씨한테 인사차 자주 방문했다. 그러니까 한 번 간 게 아닙니다. 유동규 말하자면 누구죠? 유동규하고 지금 김용, 그다음 정진상, 이 세 사람은 뭐 유동규 씨 말을 빌리면 형제지간처럼 가까웠다. 그거잖아요. 이거 수시로 상당한 겁니다. 그리고 돈 받아서 올 것 같으면요, 1, 2분도 안 걸리죠. 그거 백 들고 나오면 되잖아요. 5분, 10분이면 서로 그냥 덕담하고 찬양하고 남은 시간일 수도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너무 과도한 유죄 추정에 추측을 하는 것은 좀 아니지 않냐. 좀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자, 유동규 씨의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김용이 사파리를 입고 왔거든요. 얇은 거. 사파리 안에 그 1억을 갖다가 겨드랑이 껴가지고 갔다는 걸 이야기하니까 판사님도 이제 그거를 되는지가 궁금한데 그날 제가 뭘 입고 갔냐면 그냥 양복을 입고 갔잖아요. 사파리하고는 좀 다르게 약간 삐져나왔어. 그거 가지고 웃어댄 거야. 그러면서 방청객이 웃었다. 그래서 내가 자신 법정에 있던 사람 옷을 빌려가지고 다시 재현해가지고 하니까 감춰져요. 판사님도 약간 튀어나오긴 하는데 감춰지기는 하네요. 이제 그거는 싹 빼고 튀어나와서 방청객 웃었다. 정장을 입었을 때는 조금 튀어나오긴 했지만 뭐 외투, 사파리 같은 걸 입었을 때는 감춰진다라는 걸 재판장에서 이제 시연했다는 걸 유동규 전 본부장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5분, 10분 정도 만난 부분은 서로가 다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고 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지금 이제 따져봐야 될 부분인데 일단 정민용 변호사와 유동규 씨의 진술은 일치한다는 점에서 재판부의 판단을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김용 전 부원장이 대선 당시에 광주 지역에 상당한 공을 들였다라면서 새로운 증거를 또 제출했는데 신문 보겠습니다. 자, 김용 전 부원장이 불법 정치 자금을 받았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검찰이 제출한 새로운 증거가 바로 광주 보고서입니다. 불법 정치 자금 증거로 제출을 했습니다. 당시에 그 이낙연 전 대표와 경선을 진행 중이었는데 그때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이낙연 대표가 압도적으로 지지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광주 전남 지역의 지지를 어떻게든 만들어 봐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당시에 이런 얘기들을 보고서에 썼다는 겁니다. 전남은 지금 전반적인 상황이 8대2로 이낙연 전 대표에게 굉장히 유리하다. 광주는 5대5로 백중세로 파악이 된다. 전남 선출직은 이낙연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국회의원은 제외 이렇게 돼 있고 광주는 뭐 우호적인 유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직을 관리해야 하고 조직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했다. 그래서 당시에 광주에 내려가니 돈을 좀 보내라라고 요구했던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것과 이것이 조금 일치하는 그런 내용이 이번에 등장을 한 건데요. 박서민 비서관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네, 일단 저 보고서가 대선 때 광주 보고서가 있었다라고 해서 결정적인 그 뇌물의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 선거 상황에서는 판세를 분석하고 전략을 세우는 내부적인 문건들은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저 보고서 안에 뭐 제가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지금 밝혀진 내용들에 따르면 사실 일반적으로 선거 캠프에서 쓸 수 있는 보고서입니다. 뭐 예를 들면 지지층을 분석하고 지금 이 지형에서 후보자가 어떠한 고지를 선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한 보고서이기 때문에 네. 이것이 마치 뭐 예산을 세워서
뭐 숫자가 적혀 있는 예산서라던가 아니면 선거에 이런저런 비용이 드니 이 정도의 돈이 필요하다라는 돈이 직접적으로 언급된 보고서가 아니기 때문에 검찰에서 저것을 왜 증거물로 제출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추정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렇게 뭐 어떤 부분에서는 이낙연 후보가 상당히 우세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당시 후보로서 좀 더 유리한 고지를 선점해야 된다라는 판단에서 돈을 요구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앞부분은 사실관계에 기반한 분석이라고 하더라도 네. 그랬기 때문에 돈을 요구했을 것이다라는 것은 저 보고서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고 그 이후에 객관적인 증거물로도 사실은 확보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검찰의 주장인 것이지 저 보고서 자체가 불법 정치자금의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대로 보고서 내용에 이제 돈이 적혀 있거나 돈이 얼마가 더한다 이런 내용은 없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대장동 일당의 법정 진술하고 연계해서 보면은 저 보고서가 나온 시점 전후에서 2020년도에 돈을 요구한 건 사실이고요. 그런데 그 돈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2021년도에 시연을 한 것처럼 초에 돈이 넘어간 거죠. 4월에서 8월 사이에 돈 그렇습니다. 넘어갔죠. 네. 그래서 실제 경선은 2021년도에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시작이 됐지만 보통 정당이 대선 과정을 준비하다 보면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부터 선거를 준비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조직을 꾸리는 것도 그렇고 홍보물을 제작하는 거 그렇고 모든 것에 돈이 들어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대장동 일당들이 2020년부터 돈을 요구한 거죠. 그래서 그 두 개를 연결해서 본다면은 저 보고서가 상당히 간접적인 정황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함께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4년 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해서 진위 여부를 놓고 지금 정치권이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인규 전 부장의 회고록 내용을 반박하는 노무현 재단 측의 입장이 나왔는데요. 화면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인규 전 중수부장은 모든 건 노무현 전 대통령도 알고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박연차 회장이 노건평 씨가 노 전 대통령 회갑 기념 가족 모임에 참석해서 남녀 시계 한 세트를 전달했고 노부부가 감사 인사를 전했다라고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 청와대 관저 만찬에서 노 전 대통령이 야, 박 회장 지난번 보낸 시계가 번쩍번쩍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무현 재단 측에서는 아니다. 박연차 회장이 회갑 선물로 선물한 건 맞는데 친척에게 맡겼고 친척이 노 전 대통령 퇴임 후에 권양숙 여사에게 전달한 것이다. 그러니까 노 전 대통령이 알았던 시기는 이전에는 없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됐고 바로 폐기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 시계를 받았는지 시계가 어떻게 했는지는 노 전 대통령은 전혀 몰랐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 하나 더 보시죠. 그리고 100만 달러에 대해서도 미국의 주택 구입 자금 100만 달러에 대해서도 권 여사가 아들이 낡은 아파트에 산다라면서 집을 사주려면 10억 원 정도가 든다 하더라. 그래서 내가 해드리겠다고 했다. 이에 노 전 대통령이 겸연쩍게 웃으며 몇 차례 고개를 끄덕였다. 이것 또한 노 전 대통령은 알고 있었다라고 이인규 중수부장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무현 재단에서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권양숙 여사가 정상문 비서관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정 비서관이 박연차 회장에게 100만 달러를 빌린 것은 사실인데 노 전 대통령은 몰랐던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정상문 비서관이 특활비 12억 5천만 원을 횡령한 게 있는데 이게 단독 법행이라고 주장을 했지만 노 전 대통령과 공모한 범죄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이인규 전 중수부장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반박하고 있는데 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인 정상문이 대통령 퇴임 후를 걱정해서 특활비를 모아놓은 것이다. 대통령과 공모하거나 함께한 것은 아니라 오랜 친구인 정상문 비서관이 알아서 스스로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선긋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노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 당시 모습 잠깐 보고 이야기를 좀 이어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면목이 없습니다. 실망시켜드려서 죄송합니다. 가서 잘 다녀오겠습니다. 면목 없는 일이 있습니다. 자, 다음에 하시오. 검찰 수사에 섭섭한 부분이 있습니까?
최병 위원님, 일단 모든 걸 부인하고 있는 노무현 재단과 함께 알고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이인규 전 중수부장의 진술이 완전 엇갈립니다. 어떻게 좀 보십니까? 아니 이 사건의 핵심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재임 중에 그러니까 대통령으로 있는 동안에 이 사실을 알았느냐 아니면 몰랐느냐. 퇴임 후에 알았느냐는 거거든요. 노무현 재단에서 계속 주장하는 거는 재임 중에는 몰랐다고 몰랐다.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시계 100만 달러 이 이제 핵심적인 게 두 가지 아닙니까? 그거를 재임 중에는 몰랐다는 것이고 나중에 퇴임 후에 수사를 받으면서 알게 됐다는 게 노무현 재단의 주장이고 그다음에 이인규 전 부장의 주장은 아니다. 재임 중에 알았다. 그런데 알았다는 근거가 뭐냐? 그거는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진술, 그다음에 노건평 씨 진술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다 이미 그 실토를 했다 그 사람들이.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이 부분에 관해서 뭐 밖에 버렸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 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글쎄요, 뭐 박연차 회장과 노건평 씨의 진술이 있었다면 상식적으로 볼 때 그 두 사람이 거짓말할 이유는 별로 없을 것 같고 그다음에 특히 시계 한 가지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2006년 9월입니다. 그게 2006년 9월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환갑이었습니다. 환갑 기념으로 줬거든요. 그러면 환갑 기념으로 노건평 씨 이거 박연차 회장이 노건평 씨 처한테 줬다고 하고 노건평 씨 처가 2006년 9월 27일 청와대에서 아마 환갑 기념 가족 모임이 있었나 봐요. 거기서 권양숙 여사한테 전달했다는 건데 그러면 지금 노무현 재단 주장대로라면 환갑 기념으로 받은 것을 노건평 씨 처가 1년 5개월 동안 그냥 가지고 있다가 퇴임 후에 줬다는 얘기가 되고 그다음에 권양숙 여사는 퇴임 후에 그 시계를 받아서 또 한 1년 이상을 가지고 있다가 남편한테 얘기했다는 게 되잖아요. 그게 가능한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박연차 회장이나 노건평 씨 진술 외에도 그게 상식적으로 회갑 기념으로 받은 거를 회갑 한참 지날 때까지 다 얘기 안 하고 있었다는 게 과연 가능하냐 상식적으로. 저는 그런 부분에서부터 이거 따져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일단 상당히 이게 이제 어려운 측면이 좀 있어요. 일단 14년 전에 서거하신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과연 이걸 들춰내는 것이 맞느냐. 그리고 이게 이제 2차 가해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죠. 그것도 뭐 전혀 타당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어요. 이제 그렇지만 또 한편에서는 대통령 서거라는 엄청난 일인데 그 당시에 어떤 사실, 진실, 시체의 진실 이런 것은 그래도 밝히는 게 맞지 않느냐. 역사적으로 볼 때. 그런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이제 저도 뭐 방송에서 이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했을 때 권양수 여사랄지 그 시계에 아니면 뭐 140만 달러, 그때는 이제 600만 달러라는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그걸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당시에 검찰이나 이명박 정부에서 이걸 몰아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노무현 재단에서 밝힌 거에 의하면 결국 받은 건 맞다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액수의 차이는 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두 가지를 부인하고 있죠. 첫째는 노무현 전 대통령은 몰랐다는 거하고 그다음 두 번째는 퇴임 후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는 노무현 대통령이 몰랐으면 노무현 대통령에게는 물을 수가 없죠. 책임을. 그다음에 퇴임 이후에 만약에 받았다고 한다면 그건 또 뇌물죄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노무현 재단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 이제 2차 가해냐 아니냐 거기에서 약간 초점이 있다가 지금 약간 진행 방향이 진실은 뭐냐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인규 전 검찰 중수부장의 어떤 이 내용을 딱 보면 박연차 회장하고 그다음에 노건평 씨가 다 이인규 전 중수부장이 말한 것처럼 다 진술을 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박연차 회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이유는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굉장히 스폰서로 알려졌고 없는 얘기를 꾸밀 일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정말 진실이 뭐냐에 대해서 정말 민주당이 됐건 국민이 됐건 서로 진실 게임을 한다고 한다면 서로 합의해서 그 당시에 박연차 회장의 진술만 공개를 해버리면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전혀 논란의 여지가 없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노무현 재단 측은 이인규 전 부장이 사실이 아닌 일방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도 정작 이 전 부장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는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유시민 전 이사장 목소리 들어보시죠.
노무현 재단에서 지금 뭐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뭐 예, 위조하고 해서 거다. 고소한다 이런 보도들 막 내고 있는데 네, 그건 오보입니다. 다 오보가 아니라 다 가짜 뉴스예요. 그 무슨 법에 호소해서 더더군다나 형사법으로 하게 되면 윤석열, 한동훈 검찰에다 이 사건을 갖다 줘야 되잖아요. 그러네요. 그 짓을 어떻게 해요? 법무부 장관부터 다 이인규 씨하고 비슷한 분들이 대통령부터 싹 다 있는 검찰에 지금 뭐하러 갖다 주겠어요? 지금 밝혀내고 싶은 마음은 있어 보이긴 하는데 그게 그 검찰이 윤석열, 한동훈 검찰이기 때문에 그러한 일은 할 수 없다라는 게 지금 유 전 이사장의 입장이었고 문 전 대통령의 입장도 이제 분위기가 조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메시지는 나오지 않고 있는데 문 전 대통령 측근들의 분위기가 좀 전해지고 있는데 한번 목소리 들어보시죠. 또 양산에 있는 그 비서관과 통화를 해봤는데요. 분위기를 들어보니까 대통령께서 뭐 참담해 하시는 것 같고요. 뭐 어떤 이거에 대해서 뭐 어떤 메시지를 내거나 그럴 분위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동네 양아치가 시비를 걸면은 그냥 말 안 섞는 게 상체가 아닙니까? 저는 좀 그렇게 비유를 좀 하고 싶습니다. 유시민 전 이사장도 그렇고 양산의 분위기도 그렇고 일단 적극적으로 대응할 생각은 없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박성민 비서관님, 그렇다고 하더라도 뭔가 진실 공방을 하기 위해서는 진위를 밝혀내려면 뭐 대응을 적극적으로 하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아니 근데 사실 이번에 이인규 전 그 중수부장의 회고록이 문제가 되고 있는 이유는 상당히 일방적이고 주관적인 주장에 불과하기 때문인데요. 일단 이 사안은 상당히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이 되었고 언론을 통해서 여러 차례 사실은 보도가 되었던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었던 사건인 것은 맞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돌아가셨고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으며 그리고 당시에 법원의 판단을 받은 사안이 아닙니다. 전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검찰 측에서는 여러 가지 뭐 진술과 본인들이 추정하는 뭐 유죄 추정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고 봐요. 하지만 지금 이 회고록의 내용에서도 노무현 재단 측의 입장과 상당히 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모한 범죄다. 몰랐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로부터 아주 결정적인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 부분들이 다 엇갈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본인이 당시 수사를 했던 검사로서 당시 갖고 있던 정보들을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공표하는 것은 사실은 고인의 명예를 상당히 훼손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법원을 통해서 객관적인 판단을 받지 못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중수부장의 주장처럼 이인규 전 변호사의 주장처럼 뭐 본인은 마치 이것이 자신이 죽이지 않았다, 자신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책임이 없다라는 일종의 자기 변호의 형식으로 책이 쓰여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점에서 상당히 비겁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당시에 또 이제 저 책에는 단순히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명박 정부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일종의 망신주기 지침을 세웠고 실제로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의 전화가 와서 일종의 압박성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언론에 좀 대대적으로 공표해서 망신을 줘야 된다라는 식의 얘기까지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어쨌든 당시 이 사건이 국민들의 좀 분노와 슬픔을 샀던 이유는 피의 사실이 제대로 객관적인 사실을 가리기도 전에 언론에 공표가 됐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가 이미 상당히 실추된 상황에서 전 이렇게까지 고인의 명예까지 훼손하는 이런 정확하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마치 사실과 역사에 근거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행태는 상당히 부적절하다라고 보이고 그런 점에서 아마 노무현 재단 측의 입장을 낸 것으로 가름하고 아마 추가적으로 뭐 고소를 하거나 하는 건 사실 유가족들이 결심을 해주셔야 되는 일인데 그 부담까지 지우기는 아마 어려울 것이다. 그런 점에서 노무현 재단 측의 입장문으로 가름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창화 대변인은 어떻게 좀 보십니까? 저는 사실은 이 부분이 말씀하신 대로 법적 판단을 받지 못한 사안은 맞습니다. 하지만 과연 떳떳할까 하는 의문은 들어요. 정말 떳떳하다면은 민주당이 아니라 노무현 재단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거는 고인의 명예도 걸려 있지만 사실 살아있는 권양숙 여사나 또 아들의 문제도 걸려 있는 거지 않겠습니까? 본인들이 잘못은 인정을 해요. 인정을 하는데 그 아들이나 권양숙 여사는 본인의 남편이나 본인 아버지의 명예와 관련됐다면은 정말 떳떳하다면 법적으로 다퉈야죠. 근데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3자를 통해서 얘기를 못하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문재인 전 대통령도 사실 굉장히 비겁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본인이 그때 당시에 변호사였잖아요. 변호사였다면은 변호사는 피고인의 모든 사안을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다 알고 있고 또 본인은 누구보다도 가까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구였기도 하고 그렇다면은 본인이
정말 올바른 목소리가 있다면 내야죠. 그 모든 것이 저는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에 얘기를 못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요. 죄송합니다만. 그러니까 이인규 씨가 지금 이 책을 내는 의도 자체가 본인의 어떤 여러 가지 순수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진실을 밝히기 위한 거, 뭐 어떤 사실을 내가 역사에 뭔가 내보이겠다. 이미 재판에서도 재판까지 가지 못하고 이미 말하자면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그렇게 고인이 되셔서 공소권이 이미 끝나버렸잖아요. 네. 그런 상황들은 검찰의 일반적인 수사 방식으로 뭐 말하자면 공소장에나 쓸 수 있는 주장들을 통해서 이게 사실이냐 하는 부분들은 대단히 부적절하고 왜 노무현 재단이나 이런 부분에서 대응을 하지 않냐면 이인규 씨의 저희가 너무 정치적이다. 그런 도가 깔려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노무현 재단이 잘못을 인정한 게 아니라 사실을 인정한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도 문재인 전 대통령을 얘기하시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도 변호사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도 변호사입니다. 본인에 대한 변론은 충분히 할 수 있고 당시에 이명박 검찰이 노무현 대통령을 끌고 가서 이미 정해놓은 모욕 주기 위한 수사를 한 겁니다. 박연차 전 회장, 통일실업 회장 자체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관계는요. 정말 30년 이상 오래된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 말하자면 시계나 뭐 금액, 달러 이런 부분들은 대가성 없이 말하자면 준 것이다라는 것들이었는데 그거를 마치 검찰이 대가가 있는 것 마냥 모욕 주기를 했다. 이런 부분들이 말하자면 지금 밝혀지고 있는 거고 노무현 전 대통령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이인규 씨는 이 책을 통해서 뭔가 잘못이 있는데도 그거를 덮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저는 솔직히 정말 인간적으로 해서는 안 할 일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우선 이인규 전 중수부장이 이 책을 쓰게 된 계기, 제 나름대로 파악한, 물론 이게 그 검사가 자기가 수사한 내용을 책으로 나중에 남기는 것이 바람직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인규 전 중수부장은 왜 이걸 책으로 남겼을까 하는 부분은요. 잘 아시다시피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극단적 선택을 하니까 네. 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내몰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민주당 계열 정치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본인이 그 죽음으로 내몬 당사자처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본인의 해명을 지금 하고 싶었던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인규 전 부장이 무슨 지금에 와서 무슨 검찰 국가가 됐으니까 정치를 하기 위해서 이 책을 쓴 것이 아니고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그 민주당 진영의 그 어떤 공세,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 방어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아니다. 그래서 이 책의 부제가 누가 노무현을 죽였납니다. 그렇죠? 그게 부제로 그걸 단 이유가 바로 그런 항변을 하고 싶었다. 뭐 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노무현 재단 또는 유족 측이 이거를 그 고발 또는 고소를 못하는 이유는 네. 저는 못한다고 봅니다. 안 하는 게 아니고. 왜 못하냐면 영상 녹화 그다음에 다 자료들이 있거든요. 네. 박연차 회장의 진술서, 노건평지 진술서 다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만약에 고소고발을 해서 이게 수사에 들어가면 그거 다 공개될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법원의 판결은 안 받았지만 그 진술서가 다 공개됐을 때 오히려 그 부메랑이 노무현 전 대통령한테 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안 한다고 그렇게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왕 이렇게 된 거예요. 사실 이제 진실을 이제 가리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게 만약에 이제 실제 진실이 가려지지 않으면 이 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네네. 봐요. 그런데 이제 이인규 전 중수부장이 말이 정말 거짓이냐, 네. 아니면 노무현 재단의 주장이 사실이냐. 굉장히 이게 물과 기름과 같은 성격이 있잖아요. 그럼 민주당에서는 이거 완전 거짓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정치의 목적이 있다고 주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뭔가 민주당도 진실을 밝히기를 원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이인규 전 중수부장은 자기가 진실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바로 이런 사안을 가지고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하든지 네. 아니면 과거사위원회를 꾸려서 네. 이걸 한번 조사를 하든지 해서 뭐가 진실인지를 한번 밝히는 것도 괜찮다고 봐요.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더 이상 국가적인 분열이랄지 국민 분열이 있을 게 아니고 네. 어떤 진실을 밝혀서 종지를 한번 찍는 것도 뭐 나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상황을 좀 지켜보죠. 그리고 이인규 전 부장의 이 회고록 논란에 최근 화제가 됐던 드라마도 소환이 되고 있습니다.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가 연일 소환되고 있는데 어제 유시민 전 이사장이 했던 발언, 김근식 교수도 여기에 맞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영상을 좀 보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진보 언론하고 문재인 변호사가 죽게 했다. 이런 내용이에요. 더글로리가 굉장히 유행인데요. 박연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비슷해요. 용서?
누가 누굴. 난 잘못한 게 없어, 동인아. 잘못한 게 없어? 네 인생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지옥이었잖아. 걔 맞을만 해서 맞은 거야. 친하게 지내는 애들이 다 등 돌리고 걔를 도와줘야 될 그 엄마가 응? 모른 척하고 그래서 걔가 죽은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하고 비슷해요. 자, 김근식 전 김근식 전 실장도 함께 더글로리를 인용해서 반박하고 있는데 굳이 이인규 회고록을 더글로리에 비유한다면 이인규가 박연진이 아니라 권양숙 여사가 박연진이다. 당시 시계와 달러가 수수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도 지금까지 한 번도 사과하지 않고 민주 진영의 데모 노릇을 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더글로리라는 극을 가지고 지금 뭐 그게 누구냐, 뭐 박연진이 누구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제가 보기에는 견강부회죠. 네. 견강부회이기 때문에 유시민 전 이사장은 자기 주장을 하고 있고 김근식 전 실장은 또 반박을 하고 있고 이런 거죠. 그건 상황이 다르고요. 어차피 이거는 범죄 혐의의 그 안에 있는 사실관계가 누구한테 책임이 있느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아까 뭐 국정조사 얘기도 하시고 뭐 이랬는데 민주당 국정조사 아마 제안 그 얘기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드러나는 거를 막으려고 하는 사람, 이 사실관계가 드러나는 것을 불편해하는 사람이 민주당인가요? 아니면 이인규 전 중수부장인가요? 저는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하지. 이거를 무슨 더 글로리라는 그런 연속극에다가 얘기하는 거는 그 자체가 경강부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 가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전해드리기도 했는데 윤 대통령이 어제 방일 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박정희, 김대중 전 대통령 등 전직 대통령들의 한일 관계 개선 노력을 언급하면서 한일 관계 정상화는 미래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임을 밝혔습니다. 그 모습 보겠습니다. 과거는 직시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과거에 발목이 잡혀서는 안 됩니다. 1965년 박정희 대통령은 일본이라면 무조건 겁부터 집어먹는 것이 바로 굴욕적 자세라고 지적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일본 방문 연설에서 1500년에 걸친 교류와 협력의 역사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역사의 새로운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저는 현명하신 우리 국민을 믿습니다. 정확히 23분 7,500자 분량의 입장문을 밝혔습니다. 대통령 취임사보다 길었고 3.1절 기념사보다는 5배나 더 길었습니다. 어찌됐든 여론전에 밀리지 않겠다는 윤 대통령의 의지를 볼 수 있는 대목이었는데 윤 대통령의 승부가 통하겠습니까? 이창 대변인님? 저는 통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윤 대통령은 이번에 이제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과거의 김대중 오부치 선언에 대한 개성과 그리고 일본의 전향적인 자세 그리고 거기에 측면에서 우리나라도 바뀌는 자세 그래서 정상을 통해서 지금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경제 부흥을 이루겠다 이런 의지를 갖고 출발한 겁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지난번부터 계속 주장하는 것이 굴종 외교 나아가서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의 퇴진까지 주장합니다. 탄핵도 주장하고요. 하지만 맞지 않는 것이 지난 1965년 박정희 대통령의 담화도 이제 윤 대통령이 소개한 이유가 당시에 한일 기본협약과 기본조약과 그리고 한일 청구권 협상을 통해서 사실 우리나라가 경제성장의 기틀을 마련한 것은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한강의 기적도 이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번에 3자 변제 부분을 마치 민주당은 처음인 양 얘기하는데 실제 1974년도에 한일 청구권 협상을 통해서 들어온 일본 자금으로 한일 강제징용자에 대한 배상이 일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2007년도에도 그때는 우리나라의 재정으로 그들에 대한 배상도 일부 이루어졌어요. 이번에 처음이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문재인 정부 당시의 대법원 판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일 간의 경제 문제가 이제는 나아가서 한미일 안보 문제까지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결자해지 차원에서 문 대통령이 해야 될 것을 윤 대통령이 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는 계속 주장하니 윤 대통령이 이번에 결기를 보였고 그리고 그러한 승부수를 던졌고 이걸 통해서 경제가 만약에 살아난다면은 이러한 지지층
그리고 나아가 일반 국민들, 네. 중도층도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다시 보낼 거라고 확신하고 저는 했다고 저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제 미래로 나가려는 의지 부분에 있어서는 이해는 됩니다.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근데 다만 전체를 보면 한국, 일본, 한일 관계는요, 다른 나라의 외교하고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국민의 정서. 그러니까 이거는 그 대국민 담화식으로 지금 길게 얘기를 하셨는데 국무회의 자체를, 그런 뭐냐면 본인도 알고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을 가서 국민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성과는 얻어오지 못했고 다 퍼주고 왔다는 거는 본인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장문의 글을 통해서 국민들을 설득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1965년 박정희 정권 때, 그다음에 김대중 대통령, 이 두 개를 예를 들으셨는데 그때는 남북 관계가 뭐 좋았나요? 더 안 좋았죠. 그다음에 80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보 문제는 늘 한반도에 상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58년 전으로 돌아가서 65년 박정희 시대를 얘기한다는 자체가 미래로 나가자는 부분과는 완전히 상반돼요. 지금의 시대는 그 당시 65년 전에는요, 경제적으로나 국제 위상 부분으로도 대한민국 자체는 되게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65년 부분들을 했지만 김일성 대통령은 80년대 우리가 민주화를 이루면서 결국에는 우리가 일본과 손을 잡고 사죄를 요구하면서 어부치선을 이끌어냅니다. 근데 네. 23년 지금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된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자, 한상혁 위원장이 지금 저희가 다시 말씀드리고 있는 야, 순간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북부지검에 일단 출석을 했습니다.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방통위원장으로 취임한 이후에 그 치우치지 않고 투명하게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뭐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방송의 독립성을 위해 나름 노력을 기울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오해를 받고 이런 상황까지 온 거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해는 벗어질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특히 강조하고 싶은 거는 2020년 그 종편 보도 PP 재승인 심사와 관련해서 어떠한 위법하거나 약간이라도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사실은 분명하고요. 그리고 또 당시 상황이 그런 지시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점도 또 객관적으로 분명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외에 그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범죄 혐의 사실이 4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저로서는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내용이라는 거,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장을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장직 임기 지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입장에는 변함이 예, 변함이 없습니다. 예. 지금 그 저의 결백이 아니고 그 방송통신위원회가 업무를 그 치우침이 없이 투명하게 성실히 수행해 왔다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밝히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고요. 밝혀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앞서 국장 과장들 구속 기소된 것도 예. 좀 부당하다고 보시나요? 예, 뭐 다소간의 해프닝이 있었을 수는 있었지만 그분들도 그 의도적으로 어떤 뭐 조작이든 수정 행위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상황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예, 마치겠습니다. 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지금 서울 북부지방검찰청에 출석하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짤막하게 얘기를 했는데, 일단 한 위원장이 받고 있는 혐의는 지난 2020년에 TV조선 저희 방송사의 재승인 심사 때 최종 평가 점수를 고의로 깎도록 지시했다는 그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TV조선이 총점은 재승인 기준을 넘겼지만 공적 책임과 공정성 영역에서 만점의 절반에 미치지 못해서 과락을 받았고, 그 때문에 조건부 재승인을 받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다라고 지금 혐의를 받고 있어서 검찰에 출석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 위원장은 최선 다했다, 오해를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 오해를 풀도록 하겠다. 그래서 임기도 다 채우고 뭐 이렇게 일을 좀 해 나가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임기가 이제 7월까지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 그때까지 자신이 임기를 채우면서 뭔가 오해를 풀고 여러 가지 명예훼손을 좀 지켜내겠다, 뭐 이런 입장을 밝히고 들어갔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근데 지금 방송통신위원회의 국장과 과장이 구속 기소가 돼 있습니다. 네네. 현재 똑같은 사건이죠. 그러면 방송통신위원회의 국장과 과장이 방송통신위원장의 지시가 없는데도 TV조선에 대한 재승인 점수를 나중에 바꾼 거, 그러니까 그걸 이제 조작했다는 건데,
그랬을까요, 과연? 그랬을 것 같지 않고 그동안 언론 보도를 보면 이 방송통신위원회 국장이 네. 한상혁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서 했다고 지금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시를 받은 사람은 있는데 지시했다는 사람은 지금 지시 안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오늘 이제 검찰에서 그 소환을 했으니까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인 추궁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요. 네. 그렇다면 저 방송통신위원회 국장 과장이 지금 구속 기소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한상혁 위원장도 구속영장을 피해가기가 어려운 것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혹시 구속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 지금 구속돼 있는 국장을 비롯해서 네. 이건 한상희 위원장이 어떤 지시에 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다면 영장 발부 가능성이 크겠죠. 그런데 사실 이제 저도 방송 패널로서 뭐 10년 이상 이제 방송 활동을 해왔는데 한상혁 위원장이 위원장이 되면서부터 네. 이 언론 자체에서 자율성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억압이 됐어요. 그래서 너무 방송국에 있어서 특히 이제 보수 방송을 타켓으로 해가지고 뭐 벌점이랄지 이런 걸 많이 주다 보니까 보수 방송이 조심하는 거죠. 그래 당연히 뭐 패널이나 누구도 이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을 사실 그런 얘기를 이 얘기를 하면 방통위에서 계속적으로 벌점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자제 요청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니 민주국가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이제 그런 얘기를 저희가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진실은 뭔지 모르겠지만 네. 일단 뭐 하부 직원이 TV조선 재승인과 관련해서 이제 구속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면 이것은 이제 언론 자유와 관련해서 엄청난 범죄 행위죠. 그래서 일단 뭐 조사를 받은 다음에 제가 볼 때는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큰데 네. 그 이제 결과는 한번 아무튼 뭐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오전 10시에 지금 아직 9시 50 몇 분쯤에 검찰에 출석했다는 소식을 보여드렸습니다. 일단 한상혁 위원장이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 혐의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때 최종 평가 점수를 고의로 깎도록 지시했다는 혐의인데 검찰의 수사 결과를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저희가 얘기했던 내용을 조금 더 이어갈 텐데 윤 대통령의 국무회의 얘기를 좀 더 이어가겠습니다. 윤 대통령의 한일 관계 문제 발언을 들어보면 1965년 박정희 전 대통령의 한일 국교 정상화 담화문과 꽤 닮은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박정희 전 대통령과 윤 대통령의 모습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제 한일 간의 공동의 이익과 공동의 안전과 공동의 번영을 모색하는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는 것입니다. 한일 관계는 함께 더 많이 얻는 윈윈 관계가 될 수 있고 또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양국은 빗동에 있는 같은 자유국가로서 공동 문명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한일 양국은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숙명의 이웃 관계입니다. 좋은 결과를 가져오느냐 또는 땡한 결과를 가져오느냐 하는 관건은 우리의 각오가 얼마나 튼튼하느냐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일본을 당당하고 자신 있게 대해야 합니다. 저는 현명하신 우리 국민을 믿습니다.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놓고 어제 국회 외통위에서도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어제 외통위로 가보겠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우리에게 정상회담에서 독도 영유권 문제, 후쿠시마 오염수 배출을 양해해달라. 세상에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어찌 이런 말을 우리 대통령에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독도 문제나 무슨 위안부 문제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적 없습니다. 그리고 독도 문제는 잘 아시지만 우리 정부 입장은 일관됩니다.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라고 하는 점은 그건 불변의 원칙입니다. 관방부 장관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어떤 의견을 나눴느냐 하고 질문을 하니까 독도 문제가 포함됐고 의원님 독도 문제 포함된 적이 없습니다. 저 일본 말을 믿으십니까? 한국 정부 말을 믿으십니까? 답변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일본 정부 말을 믿으십니까? 저는 일본 정부 말도 믿고요. 네, 일본 정부의 공식 브리핑을 믿습니다. 네, 일본 말을 믿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서영주 대변인 어떠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런 말을 했죠. 일본은 정직하다. 일본인들은 정직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 일본에서 얘기하는 독도 문제, 후쿠시마 오염수, 위안부 합의, 그러면 그런 보도들, 그다음에 관방부 장관이 얘기했던 독도 문제 발언, 일본은 정직하다며요. 그럼 믿어야죠. 그러면은 왜 여기 와서 부인을 할까요?
저는 이런 문제들이 결국에는 아까 얘기하다가 끊겼지만 이제는 일본과 저희가 저 자세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말하자면 10대 강국이에요. 일본하고 경제적인 차이도 별로 없습니다. 세계적 위상도 있습니다. K-팝도 있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다 줄 필요가 있느냐. 국력도 뒤지지 않는데 결국엔 이게 대한민국의 자존심 문제고 국민의 자존심 문제다라는 부분에서는 일본에서 지금 스물스물 언론 보도와 그 국무장관들이 얘기 나오는 부분들은 굉장히 우려가 높습니다. 정말 다 주고 와서 바다항공 수출 품목 규제 한 건인가? 이거 외에는 없잖아요. 그러면 사과도 못 받아. 경제적인 어떤 부분들도 기다려야 돼.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솔직히 이 문제는 국민들한테 국민을 믿습니다로 퉁칠 게 아니라 말하자면 정말 소상하게 어떤 성과가 있었다라고 국민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게 그 믿음을 얻을 수 있는 길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 아까 박정희 전 대통령 얘기가 나왔었는데 우리 잘 기억하시죠? 1965년 한일 협정 비준 반대 얼마나 어마어마했습니까? 야당을 비롯해서 일반 국민들 사이에도. 그런데 박정희 당시 대통령이 그 부분에 관한 정치적 결단 그리고 그 성과가 그 이후에 한강의 기적을 이룬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처럼 제가 보건대는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라는 거는 김대중 오부지선언 이후에도 뭐 대중문화 개방 뭐 이런 걸로 인해서 한일 관계가 돈독해졌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또 한 번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위한 정치적 결단을 지금 한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야당이 그 엄청난 반발을 하고 있고 뭐 무슨 신을사오적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더군요. 뭐 그런 거 그다음에 일반적인 우리 국민들의 반일 정서 뭐 상당한 벽이 있는 거 사실입니다. 네. 그러나 이거를 그 앞으로 차츰 한일 관계의 정상화가 가져올 우리한테 이득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계산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네. 결국은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가야 하는 방향을 저는 정확하게 짚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 가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오늘 놓치면 아까운 그런 신문들 소개해 드릴 텐데요.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국민의힘 하영재 의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번이 세 번째 이뤄지는 현직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인데 하영재 의원이 속해 있는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정하지는 않았지만 가결로 의견을 모으는 것 같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 목소리 들어보시죠. 의원들이 각자 헌법기관으로서 자율적으로 판단을 하되 우리는 여러 차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의 결정이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의총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만은 당론까지 정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그것이 당론이나 마찬가지죠. 오히려 고민은 민주당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신문 보시죠. 여당 의원의 체포 동의안을 과연 어찌할꼬 야당의 딜레마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지금 하영재 의원이 지난 지방선거 때 수천만 원의 불법 자금을 받아서 그것 때문에 혐의를 받고 있고 아마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기 때문에 오는 30일 표결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앞서 노웅래 의원과 이재명 의원 대표를 부결시켰던 적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번에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가결을 했을 때는 내로남불, 이재명 부담이 될 수 있고 부결했을 때도 부패옹호, 여권 공격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과연 어떻게 할지 궁금해지는 대목인데 앞서 두 차례 있었던 노웅래, 이재명 의원의 체포 동의안 표결 장면 잠깐 보고 이야기를 좀 이어가겠습니다. 2022년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공직자라도 직무와 관련된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을 받고 명확한 증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이 조작한 거라고 거짓 음모론을 펴면서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에 거의 예외 없이 구속수사를 받게 됩니다. 국회의원 노웅래 체포동의안은 총 득표수 271표 중 가 101표, 부 161표, 기권 9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어디에도 민주당 대표 이재명의 범죄 혐의는 없습니다. 오직 성남시장 이재명의 지역 토착 비리 범죄 혐의만 있을 뿐입니다. 가 139표, 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렇게 두 차례 부결시켰던 민주당 의원들이 과연 이번에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박성민 비서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가결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이는데요. 가결? 일단 국민의힘 측에서 아마 아직 방금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의 영상을 봤던 대로 아직 의총을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체포동의안 같은 경우에 특히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아야 한다가 당론이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네? 국민의힘 측에서는 아마 가결을 할 가능성이 높고 민주당 측에서도 가결을 시키지 않겠냐라고 예상하는 이유는 지금 사실 이분이 받고 있는 것이 이 정치자금법 위반과 부정청탁, 금품수수 이런 부분인데 증거인멸 시도가 있으셨다라는 것이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정황이 좀 상당히 구체적이에요. 일단 잘못된 정보가 적혀 있는 허위 문서를 제출하셨고 네. 그리고 관련자 2명의 핸드폰을 폐기하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2대가 폐기가 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인 이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우리가 가늠해 볼 때 증거인멸의 부분에서 상당히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게 되는데 사실 앞전에 이재명 대표나 노웅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압수수색을 이미 했고 네. 그리고 현직 의원직을 수행하고 있고 한 명은 당대표인 상황에서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사실 고려가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하영재 의원의 증거인멸 시도가 상당히 구체적으로 공개가 되고 있는 만큼 아마 판단면에서 조금 달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병 의원 어떻게 보십니까? 노웅래 의원의 경우에 돈 받는 장면, 돈 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녹음이 돼 있습니다. 그거 이상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이 예를 들어서 하영재 의원의 경우에 그 돈 받았다는 증언 외에 뭐가 있습니까? 그런 점으로 따지면 만약에 증거로 따지면 노웅래 의원의 경우 더 확실하고요. 자,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 똑같은 그 혐의를 받는 제3자 뇌물죄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이라고 있습니다. 네. 작년 9월에 징역 7년에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똑같은 일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이상 더 정확한 범죄 혐의가 어디 있는가 하는 차원에서 본다면 글쎄요. 민주당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결시키면 결국 내로남불이 될 것이고 왜 이재명 노웅래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고 그 국민의힘 의원 건은 가결시켰느냐 이런 내로남불 그 비판을 받을 것이고 부결될 때는 또 결국은 이제 국회의원의 범죄는 다 감싸냐? 왜냐하면 민주당이 지금 압도적 다수당이기 때문에 민주당 책임이 더 크죠. 국민의힘이 어차피 이번에 하영재 의원에 대해서 아마 체포동의안 찬성할 거요. 네네. 그렇게 하면 민주당 책임이 훨씬 더 크죠. 어느 쪽으로 가나 민주당은 정치적 부담이 굉장히 커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잘 선택을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신문 보겠습니다. 자, 3월 초 이제 개학이 시작됐고 자녀들이나 손주들 학교 보내신 분들 많을 텐데 4월에 개학을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바로 신문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죠. 서울신문 대박! 홍어 썰기 학교가 4월에 개강을 한다고 합니다. 1년에 1억도 번다라는 입소문을 타고 많은 사람들이 홍어를 썰 수 있는 기술을 배우러 이곳으로 간다고 합니다. 전라남도 신안에 6개월 운영하는 학교가 있는데 수강생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면접을 통해서 탈락시키기도 할 정도로 인기가 많다고 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홍어를 잘 썰고 그리고 만지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가르쳐주고 배우고 하는 그런 곳이 있다고 하는군요. 홍어를 썰어주는 비용이 마리당 한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 받는다고 하는데 1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하면 억대 연봉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들 찾아간다고 하는데 그들의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혹시 더 잘 썰은 사람이 더 수익이 있겠죠. 이게 상품이다 보니까 1시간 걸리신 분도 있고 2시간 걸리신 분도 있기 때문에 20마리 썬다, 30마리 썬다 금액만 보고 판단 안 하셨으면 좋겠고. 발굴하기가 쉽지 자, 마니아층이 굉장히 많은 홍어이고 아마 많은 분들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좀 힘든가 봐요. 그래서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좀 부족하고 이걸 손질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줄어들어서 많이 좀 걱정이 돼서 이런 학교까지 만들어서 교육을 시키고 있다고 하는데 이 모습을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근데 저 기사를 읽어보면 자격증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홍어를 먹어만 봤지 그게 썰기가 손질하기가 그렇게 어려운가 싶었는데 그게 아마 그 안에 이제 뼈도 많고 그래서 상당히 힘든 모양이죠. 근데
모두가 1억을 버는 건 아니겠지만 그럼요. 여하튼 수익이 된다고 하면 네. 그리고 저 우리나라에서 홍어 잡는 거와 홍어 먹는 거는 거의 전통 문화 수준으로 지금 그 대접을 받고 있거든요. 여러 사람들이 아마 저 해서 수입도 있고 뭐 이렇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홍어 썰기 학교가 있다는 점 저도 오늘 처음 알았는데 여러분께 소개를 좀 해드렸습니다. 다음 신문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신문 축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아시안컵 평가전을 두고 축구 대표팀이 모였습니다. 주장 손흥민 선수도 왔는데 클린스만 감독 이번에 첫 출전이죠. 감독으로서 대한민국 팀을 이끌고 이제 아시안컵에 나갑니다. 그 전에 평가전을 내일 모레 금요일 날 갔는데 손흥민의 토트넘 선배이기도 한다는 그런 사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첫 소집 클린스만호 이틀째 훈련하고 있고 손흥민 선수는 월드컵 16강의 기세를 이번에도 이어가자. 화끈한 공격 축구를 보여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27번째 선수로 지금 등번호 없이 카타르 월드컵까지 따라갔던 오현규 선수는 이번에 등번호를 받게 돼서 기분이 좋다라고 얘기하면서 선전을 다짐했습니다. 자, 토트넘 선후배 손흥민 선수와 클린스만 감독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구단에서도 참 너무 좋은 분을 만나서 다행이라고 얘기를 나누는 것을 보고 더 많이 기대가 됐던 것 같습니다. 아시안컵이라는 우승컵을 분명히 다시 대한민국을 가지고 오고 싶은 마음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꿈인 것 같습니다. I'm very proud to coach him. He's one of the best strikers in the world. Now Sonny is the captain, and I hope I can help him as a captain to guide us to win the Asia Cup in Qatar. 자, 평가전 승리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신통방통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더 신통하게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